2021학년도 동계방학 기간 비교과 프로그램 책으로 본 세상 폭락의 역사 2부 네 번째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도 서브프라임 모지 사태는 이어집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결국 진짜로 파산해서 사라져버린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투자은행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과 미 정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대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브러더스는 1850년에 설립된 전통 있는 투자은행으로 3프로 김동환 소장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의 채권 명가입니다. 투자은행 중 미국에서는 4위, 전 세계 기준으로는 7위에 달하는 위치를 지니고 있었으며 자산 규모는 700조, 그러니까 7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리만 브러더스에 투자한 투자자, 즉 채권자는 10만 명이 넘었기에 파산 시 그 파급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리만 브러더스도 당시 대부분의 투자 은행들이 그러했듯이 MB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O를 발부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서브프라임 MBS뿐만 아니라 전체 신용도에서 부실 채권이나 부도 채권이 되는 일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공포감에 CDO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리만 브러더스 같은 투자은행의 최대 거래처인 헤지펀드들이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 우려에 매매 계좌 폐쇄를 하기 시작합니다. 리먼 브러더스에 대출을 해줬던 시중은행들도 리먼 브러더스의 상황이 안 좋아지자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신용회사들은 리먼 브러더스의 신용을 하락시키는 등 리먼 브러더스는 갈수록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리먼 브러더스는 채권자로 수많은 시중은행을 두고 있고 수많은 투자사와 관계하고 있으며 수많은 기업들에 대한 대출과 자산 운용을 맡고 있었기에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은 미국 경제 전체로 혹은 이를 넘어 세계 경제 전체로 이어질 확률이 농후했습니다. 하지만 리먼 브러더스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투자은행, 즉 이금융이었기에 연준이 리먼 브러더스에 개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였었을 때랑 달리 리만 브러더스의 위기 시기에 연준은 투자은행과 같은 이금융에 대한 대출 권한을 갖추어 두긴 했습니다만 섣부르게 리만 브러더스에 대출을 해줬다가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되어 결국 대출해준 돈도 잃게 될 수 있었기에 연준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리먼 브러더스가 위험을 겪던 시기에 리먼 브러더스보다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에 훨씬 중요한 위치를 지닌 AIG 역시 위험을 겪고 있었기에 같은 돈이 있다면 AIG 쪽에 대출해 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연준은 자신들이 직접 리먼 브러더스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부유한 대형 시중은행에서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의 대형 시중은행인 바클리스와 접선하였으나 영국 재무부에서는 리만 브러더스의 부실 자산이 부담스럽다는 말과 함께 리만 브러더스의 인수에는 바클리스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고 통보하게 됩니다. 비상시라도 주주총회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수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에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던 리만 브러더스에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고 결국 바클리스의 리먼 브러더스 인수권 역시 취소되게 됩니다. 물론 리먼 브러더스 파산 전 통째로 인수하는 걸 바클리스가 포기했을 뿐 바클리스는 리먼 브러더스가 완전히 파산한 이후 일본의 노무라 증권과 함께 리먼 브러더스의 우량 자산과 일구 사업 부문을 나누어 인수하긴 합니다. 결국 리먼 브러더스는 2008년 9월 15일에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이었고 결국 시장에 엄청난 큰 파장과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의 파산은 미국 국민들에게 은행조차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시중은행과 이금융을 막론하고 대량의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을 발생시킵니다. 대량의 예금 인출에 대응을 어려움을 겪게 된 은행들은 일반 기업의 신규 대출은 물론
대출 연장마저도 취소하게 되었으며 뱅크런 대응에 실패한 은행들의 경우 자본이 동결되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어 바로 현금 유통이 원활한 제조업 계열의 대기업들마저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이렇다면 중소기업들은 어떨까요? 결국 리먼브러스의 파산 여파는 리먼브러스라는 일개 기업과 금융업계를 넘어 미국 산업 전반으로 번져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의 실업 사태를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은행이 뱅크런으로 파산하였으나 미처 예금 인출하지 못한 예금자의 경우 은행에 맡겨둔 돈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법과 연방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10만 달러, 즉 1억 정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액수의 경우 정말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은행이 청산을 하게 되면 예금자는 최우선 채무 변제 순위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해당하기에 이후 초과액을 어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건 꽤 나중의 이야기고 청산금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듯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은 미국 산업 경제와 가계경제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최악의 경제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리먼 브러더스가 아니라 AIG가 파산했다면 이런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마저도 소소한 해프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말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의 시작을 언제부터 잡아야 할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집값이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서브프라임 신용구간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연체나 상환 포기가 급증해 MBS가 부실 및 부도채권화율이 높아져서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가 MBS의 유동성 소멸을 코멘트한 것에서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최초로 위기가 가시화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의 파산 위기로 보는 사람 역시 있을 겁니다.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의 파산 위기를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의 시작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리먼 브러더스 파산까지인 한 달 사이에는 꽤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언급한 대로 컨트리와이드가 파산 위기를 겪게 되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 위험을 겪게 되어 연준의 대출 지원과 위험 납부 부담을 통해 JP 모건에서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디맥과 페니메이가 붕괴될 위험을 겪게 되어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연방의 주택공사가 이제 프레디맥과 페니메이를 인수하게 됩니다. 국유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AIG가 파산 위험을 겪게 되고 AIG 주식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해줘서 이제 AIG는 이제 위기에서 이제 진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보셨듯이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부실화와 가치 하락으로 일어났던 여러 결과들 중 하나에 불과했고 그 시작이나 끝을 알리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들이랑 달리 완전히 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시기 중소규모의 금융기관들은 숱하게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컨트리와이드 사태나 프레디맥 사태, AIG 사태, 마코비아 사태가 아니라 말이죠. 그것은 리먼 브러더스는 방어나 인수에 실패하여 완전히 망해버린 금융기관들 중 독보적으로 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전역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던 곳 중 확실히 파산해서 공중분해된 곳 중 리먼 브러더스가 대표적이었고 다른 확실히 파산해서 공중분해된 곳들은 중소규모거나 특정 주 내에서만 활동하던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를 트릭으로 이때까지 금융권 내에서만 문제가 되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인해 시중은행에까지 그 피해가 번져 기업 파산, 대규모 실직, 자산시장 붕괴 등 경제 전체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S&P 500 차트를 보시면 지수의 하락은 2007년 10월경부터 발생하였으나 급격한 하락은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 사이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8일부터 2008년 9월 8일까지 11개월 동안 S&P 500 지수는 24%가 하락했을 뿐이지만 2007년 10월 8일부터 2008년 10월 8일까지 12개월간에는 44%가 하락하게 됩니다.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11개월에 걸쳐 하락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을 단 한 달 사이에 한 것입니다. S&P 500의 급락은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의 파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제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심각성과 대표적인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미 정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정책적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정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처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즉 공적자금 투입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본질적으로 MBS나 그 파생 상품에 대한 환매에서 발생한 문제이며 그 여파로 발생되는 문제들도 신용경색, 뱅크런 등이기에 근본적으로는 유동성, 즉 현금이 공급된다면 어쨌든 문제에 대해서 일단 대처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 사람에 대한 치료로 본다면 대증치료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택시장과 MBS의 안정화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근본적으로 주택시장 하락에 의해 MBS, 특히 서브프라임 MBS가 부실채권이나 부도채권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MBS가 부실채권이나 부도채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치료로 본다면 원인요법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셋째로는 실물경제 회복입니다. 리먼 브러더스로 대표되는 금융기관들의 파산이나 자금 동결로 인한 경영난, 대량의 실직, 소비 위축, 다시 이로 인한 경영난, 실직, 소비 위축 등 망가진 실물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망가진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MBS 채권 회복과는 별도의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치료로 본다면 요양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책의 시기나 순서로 본다면 당장의 급한 불이라고 해야 할지 숨 넘어가는 사람이 죽지 않게 하려면 대중요법을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준이 첫 단계에서 시행한 정책은 공적 자금의 투입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호전이 안 되거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요양치료를 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테니 요양치료에 해당하는 실물경제 회복 정책이 가장 마지막에 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주택시장과 MBS의 안정화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 정부, 특히 연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정책적 대처의 상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의 대출과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정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해결책은 하나의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미 연준은 사태 초반에는 가급적 금융기관들에 개입하거나 지원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 연준은 금융기관들에게 최종 대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적 입장을 제외하고 본다면 대출기관으로서는 거의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시장과 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미국의 정치인들은 시장주의 원칙이나 세금의 공정성, 부도덕한 기업의 혐오 등 다양한 이유로 연준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은 금융시장의 상황이 악화되거나 시행된 정책의 한계가 발견됐을 때 이를 한 단계씩 강화하고 수정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준이 상시의 최종 대출 기관으로서 금융기관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는 재할인 창구입니다. 재할인 창구는 신용경색, 뱅크런 등의 금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는 시중은행에, 간접적으로는 이금융의 금융기관들에게까지 비상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뱅크런, 즉 대량의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초반에 가급적 재할인 창구의 활용만으로 진정되기를 기대했었고 이를 초과하는 권한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중은행, 즉
1금융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미만의 투자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을 포함한 2금융들의 직접적인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중은행 외의 금융기관들은 어디까지나 시중은행이 우회적으로 재할인 창구를 통해 중앙은행에 대출받은 돈을 다시 대출해준 형태로만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보자면 이금융에도 유효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이금융에서 발생한 신용경색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중앙은행과 이금융 사이에 교감이 있더라도 1금융이 이에 협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원이 어려운 정책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시중은행들이 단기 고금리인 재할인 창구를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았던 것도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할인 창구를 통해 시중은행이 연준에 대출할 경우 징벌적 금리라 불리우는 고의적인 단기 고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이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시중은행들은 당장 자신들이 뱅크런에 직면하면 몰라도 투자은행 등의 이금융에서 발생하는 신용경색 해결을 이유로 재할인 창구를 잘 쓰지는 않을 것이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이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신용경색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연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악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종 대출 창구로서 권한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컨트리와이드의 부도 위기 직면에 따라 재할인 창구에만 의존하던 대출 정책의 한계를 느낀 연준 의장 버냉키는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단기 국채 대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투자은행 등 이금융이 보유한 유동성이 떨어지는, 즉 안 팔리는 채권과 연준이 보유한 유동성이 높은 국채를 한 달간 상호 수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높은 국채를 보유할 수 있게 된 투자은행 등의 이금융은 이를 시장에 팔거나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기 국채 대여제도는 종래와는 다른 연준의 이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정책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 시중은행들의 중앙대출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간 입찰 대출 프로그램 역시 도입하게 됩니다. 기간 입찰 대출 프로그램은 시중은행들에 대한 대출 방식을 단기 대출에 징벌적 금리를 매기는 재할인 창구가 아니라 넉넉한 대출 기간에 대출 금리를 신용은행들끼리 모여 경매 방식으로 정하는 방법이었기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기간 동안 재할인 창구보다 5배 많은 금액의 대출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위기는 계속되어 앞서 본 대로 베어 스턴스 역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어 스턴스의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연준은 투자은행 등의 이금융의 신용경색에 대한 대응 한계와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제가 설명만 안 했을 뿐 이 시점에 이미 수많은 지역 중소투자은행과 투자회사가 파산했고 주 단위의 지역은행들의 거래가 중지된 상황이었습니다. 단기 국채 제도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신용의 담보를 빌려주는 것뿐인데다가 기간도 한 달로 짧기에 유동성 확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냉키는 PDCF,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고 제도를 발족하기에 이릅니다.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고 제도는 담보를 조건으로 투자은행 등 제2금융에 대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서 당시 부실자산 취급을 받던 MBS를 포함하는 위험자산에 대한 에서도 담보로 인정해주는 당시로서나 지금으로서나 매우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구 제도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종식된 2010년 기준으로 시티코프, 메럴린치, 모건스탠리 등 미국 유수의 투자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연준으로부터 총 9천조 원, 달러로 치자면 9조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금 또 간간히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구 제도는 발동되게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20년 4월에도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구 제도는 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구 제도를
단순히 연준의 이금융에 대한 돈 퍼주기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구제도는 이금융에 대한 구제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금리의 담보대출이었기에 최종적으로 미 정부는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구제도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실제로 리먼 브라더스 같이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구제도를 투입해도 살리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기업, 즉 원금 함수와 이자가 이제 지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기업에는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구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구 시행이 결과적으로 성공이긴 했습니다만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구가 앞서 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막지 못했다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이끈 연준과 재무부는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구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을 준비합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대형 시중은행의 리먼 브라더스 인수가 불발되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바클리스를 통한 인수가 영국 당국이 주주총회 절차를 중요시 여겨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준과 민주재무부에서는 영국 재무부와 바클리스가 리먼 브라더스가 가진 부실 자산 인계가 부담되어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연준과 재무부는 MBS 관련 금융기관의 회생과 파산 위기의 MBS 관련 금융기관을 은행들이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재무부가 MBS와 은행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이제 TARP, 즉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발의하게 됩니다.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 매입 형식으로 대형은행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중소은행들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특히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 인수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상의 재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일부 금융기관에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된 공적 자금으로 임직원들 보너스를 지급하는 정신나간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 연준과 재무부의 정책을 금융업계와의 커넥션으로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촉발된 부도덕한 금융가들의 경멸은 2011년 월가 점령 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창구 제도와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등 연준과 재무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금융계는 파산 및 환매 위기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중소규모의 금융기관들은 종종 파산했고 거대 금융기관들도 정상화까지 몇 번의 고비를 맞이했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양호해졌습니다. 이것으로 미 금융권의 신용위기와 미 전역의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는 당장의 신용경색과 판매에 대한 대중요법이었을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기존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구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금융권, 특히 이금융권에 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대중치료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이후의 정책은 이와는 초점이 좀 달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원인요법을 상정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미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인 MBS의 우량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완화시키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하나는 모기지 금리 재조정 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모기지 차환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모기지 금리 재조정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한 채무자에게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상환해야 할 돈을 인하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피치 못해 채무를 상환 못해 집을 차압당한 일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모기지 차환 대출 프로그램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액보다 담보물, 즉 집값이 하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액 상환을 위한 차환, 즉 대출을 갚기 위한 별도의 대출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압류위기에 몰리거나 대출 상환 의욕이 떨어지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부도와 주택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모기지 금리 재조정과 모기지 차환 대출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의 파산을 막고 집값 하락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그 이상으로 MBS가 부실이나 부도채권으로 가는 일을 막아줌으로써 MBS와 CDO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CDS가 지급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레디맥과 페니메이 같은 모기지 회사들이나 투자은행, AIG 같은 보험사들 역시 위험 부담이 적지 않게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연준은 이 시기 양적 완화를 단행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준이 채권 매입을 통해 시장의 토량량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은 국채가 될 수도 있고 회사채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연준이 선택한 채권은 국채와 MBS였습니다.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금융기관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MBS를 매입함으로써 주택대출시장과 프레디맥과 페니메이 등 모기지 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MBS와 그 파생 상품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기 연준이 취했던 여러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금융기관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MBS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시장에 현금을 공급하기에 대중요법과 원인요법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음은 물론 요양치료 단계, 즉 실물경제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실물경제 회복, 즉 요양 단계입니다. 금융위기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도 여전히 실업률은 높았고 소비는 둔화되었으며 서민층의 빈곤 문제가 심했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도 이에 상당 부분 도움은 되었지만 그보다도 직접적인 경기 부양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미 정부는 실물경제 재정 부양책인 경제부양법을 발의하게 됩니다. 경제부양법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임시감세, 5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지출 대상 사업, 경기 침체에 따른 피해자의 구제 정책, 실업자 구제를 할 수 있는 공급 사업 프로그램, 중앙정부의 주정부 대상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정책들의 기대 효과는 감세를 통한 소비의 진작, 연방 지출 사업을 통해 기업 부양, 피해자 구제를 통해 실업 가구의 빈곤 해결,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제공, 주정부의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주정부의 예산 삭감 방지 등이 있었습니다. 경제부양법은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하여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10%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을 3.7%까지 감소시켰고 2009년 이후 일자리는 감소 없이 연속으로 상승하였으며 가계소비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과 가구 소득 역시 동시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동계방학 비효과 프로그램 책으로 보는 세상 폭락 역사 2부 네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